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목적 방사원 가속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권이 평가 지표 재조정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자 충북에서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1조 원대의 국책사업, 정치권이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가겠죠. 이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호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평가 지표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발표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포항에 들어서 있는 방사관 가속기의 사용 빈도를 살펴봐도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용 비율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조 원대 국책사업 선정에 있어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높게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공식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갖고 확정됐고 이미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공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가지표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는 원점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방사관 가속기의 유치를 위한 충청권 전체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방사관 가속기의 청주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충청권 대학 전문대학 협의회장들도 충북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간단한 화강암 집안으로 부지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 선정 요건을 갖춘 최적지다.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가장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클러스터로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북 오창 방사관 가속기라는 문구에 현수막을 달고 비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폐기물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청주시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주 1심 재판부가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업체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근거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업체의 사업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창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ESG 창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지난 2월 금강유역 환경청이 주민 반발에도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했지만 청주시는 건축 허가 등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업체는 시의 행정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시는 앞서 3건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가 용량을 초과해 시설을 설치한 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과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소송, 그리고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시가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이런 환경권이나 아니면 그 건강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한편 지난주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업체는 곧 청주시를 상대로 항소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올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벌써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단양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는데 도내 전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현장에 소방 헬기가 물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강풍을 탄 산불은 사흘째 이어져 무려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단양군 가곡면과 어상천면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마의 뒷모습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해 대형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만이 조사를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바람이 워낙 세갖고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58%는 3월에서 5월 봄철에 몰려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산불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 23일 산불 위험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 불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면 다시 불이 그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올 들어 충북 지역 산불 발생은 모두 10건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울산과 함께 8번째로 많았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보물 제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12번째 국보 지정인데 이로써 정선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정선 아리랑과 함께 유무형 문화재를 모두 갖춘 지자체가 됐습니다. 지원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례가 봉안된 정암사 수만호탑. 백색을 띤 수수한 색깔에 은은함이 묻어납니다. 질병과 전란이 없는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탑은 금당 앞에 배치하지만 수만호탑은 첩첩한 산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홀로 섰습니다. 자장율사께서 탑을 조성할 때 칡 세 갈래가 뻗어가지고 저 위치에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탑을 세우게 됐는데 거대한 돌을 쌓아 올린 일반적인 탑과는 달리 벽들 모양으로 다듬어 차곡차곡 쌓은 7층 모전 석탑이란 점도 특징입니다. 전체 높이는 9m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운 탑 1층에는 작은 불상을 모셔두는 공간인 감시도 보입니다. 수만호탑은 성격과 위치, 재질과 형태 등 다양한 면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 해체 보수 때 탑 건립 과정과 수리 기록 등을 적은 돌인 탑지석 5매가 발견돼 조성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은 2011년부터 심포지엄과 발굴 조사를 통해 수만호탑의 가치를 재조명해 이번 국보 승격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보 승격을 계기로 해서 명상과 치유, 그런 이 힐링 관광의 아주 본고장으로서 새롭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23일부터 30일간 국보 지정을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지난해 울산 연포부두 폭발 사고에서 해경이 화재 선박에 진입해 위험을 무릅쓰고 승선원 46명을 모두 구조한 일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선 해경이 해양경찰 영웅상과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울산대교 위로 솟구칩니다. 지난해 9월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석유 제품 운반선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건 해경 소속 박철수 경사였습니다. 해상에서 구조를 하다 배에 사람이 있다는 선원의 말에 공기 탱크도 없이 홀로 화재 선박에 뛰어들었습니다. 위에 사람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빨리 올라가서 사람만 이제 구해서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무작정 올라가게 됐습니다. 박 경사는 외국인 선장과 함께 3층 규모 선박의 선실 30여 곳을 일일이 확인하고 폭발을 늦추기 위해 수화포를 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탈출했습니다. 앞에는 많은 기름들이 이제 적재되어 있고 언제 또 추가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서 수화포를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셔 폐렴 증상을 보인 그는 10일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신입경찰로 구조해서 보조만 했던 부채감이 그의 행동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앴습니다. 세월호 때 이제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걸 옆에서 지켜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이번 구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 경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과 해양경찰 영웅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다른 경찰관이 있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힘이 돼준 동료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며칠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의 실효 습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40% 아래로 떨어지며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실효 습도란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데 지수가 낮을수록 건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효 습도가 50%만 돼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40% 이하로 떨어지면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이달 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도 없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계약부터 또 농민들은 판로가 막히는 등 사회 전반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또 그 이후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제 초중고 전 학년이 온라인 계약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학부모들은 등교를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게 될지 좀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정부가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등교 시기를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찬반이 뜨거운 상황이죠. 네. 지난주 21일에 있었던 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회의에서 네. 5월 초에 이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는 계약 등교의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아직은 이르다라는 반대 목소리는 어쨌든 불안하다 이런 네. 측면이 있을 테고요. 또 중3이나 고3 입시를 앞둔 학생들만이라도 등교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그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원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좀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를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반대 등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국민적인 차원에서 등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들도 팽팽합니다. 네. 네, 근데 등교가 이제 어쨌든 결정되는 시기는 완화된 거리두기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는 5월 5일 이때에 맞춰서 이제 그때까지 환자 감소 추세가 뚜렷할 경우에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주까지의 확진 환자의 추이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정말 황금 연휴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호텔이나 항공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석이라고 예약이 꽉 찼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이 느슨한 상태가 되면 환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대비해서 네. 좀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빨리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한 학기를 그냥 푹 종식될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그냥 쉬고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론화 논의도 충분히 네. 있었어요. 지난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9월 신학기제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네. 의견을 밝혀서 공론화 논의가 좀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이제 4월 17일자로 다시 공론화를 해보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다시 여론도 뜨거워지고 청원 게시판에 이제 청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하면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난관이 좀 있어요. 몇 가지 문제만을 좀 짚어보면 뭐 모든 문제가 그렇겠지만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일단 뭐 대략 추정한 결과 9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용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학교 조금 스케줄 조정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 각종 제도들이 일단 3월 학기제에 맞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생필품 그 생산 스케줄이라든가 뭐 여행사의 여행 스케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변하려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 법은 명시적으로 학교는 3월 1일 날 시작해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달 남은 현재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9월 신학기제는 다른 많은 외국에서는 9월에 시작하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3월 학기제가 더 적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장점이 있으니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OECD 국가들, 뭐 네. 일본이나 호주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9월 학기제를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차원에서 그 국제 교류나 이런 측면에서 순기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우선은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이제 2월에 있는 봄방학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좀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름방학이 좀 길어짐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취학 연령 시기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제 졸업 시기도 앞당겨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취업 연령이 이제 6개월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생산 인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예산이 많이 들고 행정적인 관리 비용 뭐 그리고 학교 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그 혼란이라든지 예산 소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논의가 90년대 후반에도 한 번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걸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공론화하기까지는 좀 걸렸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이런 재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김에 네. 그 논의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아직 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는 등교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등교를 하게 되면 고3 그리고 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학교에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중고만 따지고 보더라도 일단은 급식을 다 시행하고 있기 네. 때문에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뭐 초등생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게 공동 생활 시설, 우리 뭐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서 공동 생활을 하는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행동 양식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근데 뭐 대안으로는 뭐 격일 등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 등교를 좀 나누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도 돌봄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좀 그 합의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초중고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3월에 시작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2달이 다 돼가는데 한 2달 넘게 계속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도 조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업의 질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그냥 뭐 호기심이 아닌 실제로 네. 이런 문의가 많이 있고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기대하면서 대학교에 등록금을 낸 게 아닌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등록금을 다 내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대학생들한테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뭐 네. 상식선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뭐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대학교 등록금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제 해당 규칙이 있어요. 네. 규칙에 의해서 이제 걷고 반환하는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일단 예외 규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환불해라, 이런 경우에 돌려줘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규정들 모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천재지변이든 경제적 곤란이든 수업을 못 들은 경우에 한해서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어떤 식이든 뭐 이제 비효율적이든 효율적이든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 규정상으로는 굉장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하나 짚어볼 여지는 있는 게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 자체가 그럼 근거는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수는 있는데 대학교는 일단 학칙으로 규정을 두면은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은 전국적으로 학칙에 의해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대학들이 다 하기 때문에 권고하니까 나중에 한번 사후적으로 되짚어 봐서 학칙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거나 반환하라는 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온라인 강의가 학칙에 있는 학교가 많을까요? 없는 학교가 많을까요? 글쎄요, 그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네. 대학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있는 학교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는 추측이 되네요. 근데 이건 네.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처음에 오프라인을 전제로 등록금을 학생들은 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수업의 퀄리티보다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환불 100%는 아니더라도 좀 보상이나 약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법적으로? 일단 규칙에 이런 규정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은 대학장이죠. 대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정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 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학교 측이나 정부에서 권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통한 방법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 대학생의 82%가 현재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수업이 힘들겠죠. 좀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 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상식선에서 당연히 네. 뭐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네요. 일단 뭐 과제가 많아졌다, 뭐 판서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요새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일단 이런 온라인 강의가 기존에 있던 이제 정규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그 강의에 참여해서 뭐 장난으로 댓글을 단다던가 수업을 방해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냐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온라인 복잡하네요. 강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네네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일단 뭐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급식을 납품했던 그 친환경 여러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고 종교 단체라든가 우리가 그 단체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던 많은 활동들이 이제 중단이 되는 것 때문에 네. 농업인들, 축산 농가 모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급식 관련 농가들의 경우는 판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고 대체로는 학교 납품만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계약이 늦춰지게 된 시기 이때부터 사실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보통 농산물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계약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시기를 조절을 이미 해놨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연기되는 시점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고요.
우선은 뭐 판로를 당장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보관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그 학교 급식 꾸러미라는 것들을 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또 지역사회나 그 주민들 차원에서도 착한 소비 운동 이렇게 해서 그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못하게 된 농산물을 좀 팔아주는 운동을 좀 펼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국민적으로 가장 큰 이제 관심사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금 지급되는지가 다들 이제 좀 관심사일 텐데요. 당초에는 전 국민에게 줄지 아니면 소득하위 70%에 줄지가 문제였는데 일단은 현재 여야가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뜨거운 논제였죠. 다 주느냐, 하위 70%만 주느냐 굉장히 뜨거운 논의였는데 뭐 일단은 합의가 됐어요.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걸로. 그리고 오늘자로 그 이제 추경안을 29일 날 통과시키기로 이제 여야가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르면은 이제 5월에는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이제 다만 남은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주느냐의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어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은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했던 이제 지자체에서 반발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제 통합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지자체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라라고 했고 결국 민주당은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산 조정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금씩 덜어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어떤 예산이 얼만큼 깎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좀 치열한 대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정이 돼서 5월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군요. 매우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